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위원장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최근에 제가 금융위에서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면을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로 우리 가계부채가 1257조 정도 돼서 규모도 상당히 크고 증가 속도도 상당히 너무 빠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택지 공급 제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치우치는 대책이지 가계부채 대책은 아닌 것 같은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 강남에 재개발 아파트 가격만 지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금융위가 진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운 데 필요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것을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뭐 다각적인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주장해서 관찰 안 됐다라기보다는 부처 간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골라서 대책으로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끝까지 좀 주장하셔서 부동산 경기 부양 논리에 밀려가지고 금융위가 좀 위축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터지면 경기 부양을 주장했던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의 논리나 그 사람들의 실수는 다 국민들 머릿속에 없어지고 금융의 문제만 남을 겁니다. 머릿속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아마 금융위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계부채 얘기를 하면은 각 부처가 아직도 뭐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DTI 문제라든지 LTV 규제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요? 가계부채 문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스템적 리스크까지 확대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물론 잘 대응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의 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금융권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현재 가계부채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IMF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같은 비율을 30 내지 한 50% 정도로 낮추는 것을 권고했지 않아요? 예, 그런 권고 평가하세요? 예, 그런 권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DTI 실제 DTI 수준도 저희가 30.3% 정도 평균 수치 물론 평균 수치입니다만 그 정도 평균 수치는 그렇지만 이제 한계가 문제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적용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도 저희가 60%라는 숫자가 그렇게 뭐 높은 숫자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시장의 운용도 아직까지 위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DTI를 자꾸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적인 그런 개선이랄까 또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DTI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집단 대출에서 이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단 대출도 분양 입주 후에는 결국 일반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요? 예, 잔금 이 대출로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좀 DTI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방안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그 주택 분양 간단하게 시장 말씀해 주시죠. 구조로 보면 DTI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자 이제는 금융 공급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는 게 굉장히 큰 그렇게 불편을 온정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금융 논리로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대마불사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네.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 그 의식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의 빅3, 해운의 빅2가 대마불사만 믿고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랴, 이런 차원에서 계속 확장하다가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한진 해운에 대해서 금융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를 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대마불사를 깰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다른 많은 의원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지난 5월 초에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한 4개월 남짓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예상되는 물류 대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은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 경우에 해운업의 경우에는 해수부, 금융위, 또 이 조선의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 같은 데가 겸용이 될 텐데, 이 부총리가 지금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비난이 우리 금융위로 나온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정부 내에서 잘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대마불사는 깨기는 깼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진해운에 적용하는 룰과 대우해양조선에 적용한 룰이 다르다. 여기서 대우해양조선의 여신이 한 18조 이상 되고 한진해운은 한 2,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마불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 적용한 잣대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의 소유 구조라든가 한진해운에 비교할 때, 혹은 그 채권의 성격이라든가, 즉 협약 채권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상화, 즉 잠재적인 부실 요인의 내재, 그다음에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양사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의원님, 저도 다 밝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한진해운의 문제를 금융위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채권단이 이 기업을 도저히 채권 회수 측면에서 혹은 여러 가지 정상화의 가능성 측면에서 이것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 물론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전체적인 실무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금융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해서 부총리, 즉 경제부처의 수장이신 부총리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부총리의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협의도 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원 의원님 충분하게 잘 작동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은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 원장 취임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금융개혁 잘 추진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석상에서 제가 우리 이 원장께 금융개혁 핵심은 인사혁신이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결국은 사람의 경쟁력에 의해서 금융의 경쟁력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의 고민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금융권 전체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 자체도 쓰기도 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원장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원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최근에 이제 거래소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특정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인데, 거래소도 주식회사로 전환이 돼서 거래소 주인이 누구죠? 예, 증권사. 주주들이죠. 예, 주주. 예. 그럼 주주의 뜻이 반영된 CEO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어요? 정부의 지분은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정부에서 사전에 내정된 사람이, 절차가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 추천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후보 추천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응모한 사람들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단독 후보로 결정돼서 추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나요? 정관상 정해져 있는, 그리고 내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절차는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원장님 이 얘기 시간 때문에 예, 예. 질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 내도 보면은 이사가 6명인데 그 중에 금융위 출신, 금감원 출신이 2명에 3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증권예탁원 사장, 코스컴 사장 역시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특히 활용점정은 뭐냐면 증권금융에 있습니다. 저도 한 40여 년간 증권금융에 경영 진단도 해보고 이 자문교수도 해봐서 내용을 잘 아는데요. 언제부터, 옛날부터 사장은 정부의 이제 차관보나 차관급이 오신 걸로 관례로 되어 있어요. 뭐 그대로 그냥 한 40년의 역사니까 인정을 하고요. 감사도 뭐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사장만은 내부에서 쭉 이렇게 차체 승진하고 가는 게 지난 한 30몇 년 지속이 됐는데, MB 정부 때 어느 날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부사장으로 내려와서 사장도 외부분, 부사장도 외부 사람, 감사도 외부 사람 이렇게 돼.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원장님이 이번 기회에 책임지시고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지. 사장, 부사장, 감사 어느 한 분도 증권금융에 관계가 되지 않는 분이 와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 와 계시고, 최근에 이제 감사도 외부에서 오시고, 이제 부사장 임기가 이제 10월 중순경 된다고 그러는데, 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출신이 또 부사장 내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거는 책임지고 좀 막아주세요. 진짜 이건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그 회사가 뭐 특징이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사장, 부사장, 감사 전원이 외부 출신을 와가지고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좀 직을 걸고 우리 이 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본시장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네, 뭐 증권금융에 대해서 그 금융의 인사를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총체적인 관리 감독은 하신지 않을까요? 그 전문성이 그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준에서 좀 기준에서 좀 의원님께서 좀 넓은 시야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뭐 사장, 부사장, 감사가 다 외부에서 온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대. 우리 위원장께서 뭐 외부에서 와도 전문성을 좀 인정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회사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우리 이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느 기자회견 때 어느 분이 이제 지역 편중 인사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말씀이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답은 안 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용기를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 간 경쟁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법 이전에 그 증권 관련된 기관들의 이런 인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한은 아무리 법을 바꾸고 그거를 IPO로 한다고 그래도 과연 경쟁력이 살아날까 굉장히 그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해서 거래소의 임원들 또 증권 관련된 금융 관련된 기관들의 그 임원 인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배구조의 그 확실한 대안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은 한 저희들이 이 자본시장법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진짜 이번에 그 인사가 만사라고 이런 차원에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은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뭐 전문 분야시가 잘 아십니다만 부산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안 되고 또 이제 인사의 문제를 또 여기다 걸어서 이 법이 또 안 된다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제일 예. 처음에 저 지주회사 체제를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90년대 말에. 예. 그때만 해도 증권 관련 기관들의 인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같이 제출하시는 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 뭐 이자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다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권시장에서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될 시기는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자본시장 부양 차원에서 이 캐피탈 게인 텍스 대신에 거래세를 도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는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규모 자체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본시장을 부양한 차원에서 세제는 후진적인 세제를 좀 선진적인 세제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캐피탈 게인 텍스를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논의들이 점차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거래세로 거치는 게 한 5조 뭐 5, 6천억 네, 되는가 봐요. 그걸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로 전환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세수가 한 2조 8천억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을 나든 손해가 생기든 거래세 내는 것보다는 이익이 나고 손해는 캐리오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이런 선진적인 제도 도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미 파생 상품에서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도입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기재부하고 정례적으로 그 금융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그동안 안 해온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나서 기재부하고 싸우는 기재부도 좀 이기시고 항상 기재부는 그렇게 집에만 나가지 마시고 저희들이 응원해드릴게요. 구조조정을 또 너무 금융 위주로 한다고 야단을 맞고 한편에서 다른 일은 기재부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저희 그 열심히 저희 생각, 저희 주장
의원님들이 주신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잘 다듬고 해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대우해양조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결산 관련 상임위 때 본 의원이 우리 위원장께 최악의 경우 정부 지원 중단이나 퇴출까지도 고려한 컨틴전트 플랜을 세울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일단 그러한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일단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엊그저께 산업은행장한테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장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우해양조선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의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티넨트 플랜을 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뭐 주채권 은행이자 최대 주주로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생각하는 네.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예. 다행이다고 그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정상화시키는데 일단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혈세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셨지 않아요? 지금도 그 스탠스는 유지하고 계시죠? 예, 신규 자금 지원은 마련된 4.2조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자구 노력에 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겠다 하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혈세 지원도 없고 퇴출도 안 시키겠다는 것이 대우조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자국액 한 5조 3천억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선왕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이제 대우해양조선은 자본 잠식에 빠질 거고 또 상장 폐지 또 유동성 위기를 또 한 번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을 가상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드는 거는 지난번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개혁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컨티넨트 플랜을 짜가지고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또 정부하고 주채권은행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순간 가장 시장은 워스트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영 정상을 추진한다 하는 그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그 한진해운이라든지 대우해양조선 처리한 과정을 보면서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적 문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특히 대주주가 이익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실이 나면 사회적으로 돌리는 그 채널이 지금 국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책은행이 떠 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또 국책은행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해줘야 되고 자본 확충을 해주니까 또 국책은행은 거기서 모랄 해저드가 생겨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또 방만하게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금융기관도 정책금융기관의 고유한 기능이 과연 뭘까 근본적으로 한번 이제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를 포함해서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정책금융기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는 언제가 될지는 그건 판단해야 될 문제이겠죠. 그리고 구조조정에 관해서 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것이 바람직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 더 이게 시장에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것을 그런 인프라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관행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